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기름동에 사는 평범한 60대 남성입니다. 4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청춘을 바쳐 일하다 정년퇴직한 지 5년이 됐네요. 그런데 조용한 노년의 삶이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쯤 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제 인생에 큰 파도가 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평온하기만 한 일상에 찾아온 충격적인 사건과 어렵게 얻은 깨달음을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놓치고 사는 것과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네요. 그럼 이 사연이 저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시는 분들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때는 위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49제 며칠 후였어요. 3월 중순의 쌀쌀한 어느 날이었죠. 아내가 친정 형제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부산에 내려간 사이 저는 홀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어 미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방에 들어가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금세 나와버리곤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순 없어 용기를 냈네요. 밀려드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뒤로하고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아끼시던 한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더군요. 색이 바랜 치마 저고리며 버선까지 하나하나 꺼내놓고 보니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한복은 막내 결혼식 때 입으셨던 거네. 한복을 보니 곱게 차려입고 결혼식 사진을 찍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눈물을 참으며 나머지 옷들을 큰 상자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서랍을 정리할 차례였죠. 첫 번째 서랍에는 속옷과 양말이 들어있었고 두 번째 서랍엔 손수건과 스카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삼남매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들, 손자들이 쓴 편지,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드렸던 금반지까지 가족들과 관련된 물건을 소중히 간직하던 어머니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서랍을 열려고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서랍이 마음대로 열리지 않더라고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서랍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어렵사리 빼내보니 서랍 사이에 끼어 있던 하얀 봉투가 구겨진 채 모습을 드러냈죠. 이게 뭐지? 평범한 사무용 봉투였는데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필체였죠. 병원 중에 쓰신 건지 글씨가 예전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더군요. 아들아, 꼭 며느리 몰래 봐야 한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몰래라니, 왜 아내 몰래 봐야 한다는 건지 의아했어요. 어머니와 아내는 고부간이지만 사이가 참 좋았거든요. 어머니는 늘 남들에게 서슴없이 며느리를 자랑하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참 드물지. 종철이가 복이 많아서 그런 여자 만난 거야.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서인지 아내도 시어머니를 어려워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따르며 모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후로는 더욱 극진했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꼭 함께 가서 의사 설명을 듣고 약 복용법과 조심해야 할 것들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병환이 깊어진 뒤에도 어떻게든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실 수 있도록 손수 먹거리를 준비하고 가까운 곳에서 곁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드리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런 메모를 남기신 걸까? 놀랍더군요.
도대체 저에게만 몰래 말씀하시려고 한 게 뭔지 궁금했네요. 그래서 서둘러 봉투를 열었더니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고 펼쳐보니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어? 이건 우리 집 생활비 통장이네?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건 제 이름으로 된 생활비 통장 내역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관리하는 통장이었죠. 결혼 초부터 40년 가까이 쭉 그랬습니다. 제가 월급을 타면 통장에 넣고 아내가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하며 살림을 꾸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통장 내역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전 그냥 아내가 주는 용돈만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 매달 15일마다 큰 금액이 출금된 걸 발견했어요. 그것도 현금으로요. 300만 원? 매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했습니다. 매달 15일 어김없이 3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이 있더라고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해 보니 그런 일이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보관하신 거래 내역은 최근 3년치 뿐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많은 현금을 한 번에 출금해서 뭘 한 거야? 우리 집 한 달 식비보다 많은 금액이었고 평소 아내는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매달 300만 원을 따로 빼서 도대체 뭘 한 건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 종이를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에게 살펴보라고 남기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본능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통장엔 매달 받아오던 제 월급 외에도 묵직하게 큰 돈도 들어가 있었어요. 반평생 일한 회사를 그만두며 받았던 퇴직금도 그 통장으로 보냈거든요. 혹시 어머니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든 건가? 저는 다시 꼼꼼하게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헌데 병원비로 쓴 돈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매달 15일에 나가는 목돈은 대체 뭐란 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게 없어 답답했네요.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 부부의 화목을 위해 끝까지 말씀도 못하시고 메모로만 남기셨다고 생각하니 죄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복잡해졌다가를 반복했죠. 이 사람이 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쓴 거지? 4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였기에 그동안 버는 돈을 족족 다 가져다 주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성실하고 검소했고 저보다 돈을 더 아꼈었고 늘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검소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합니다. 오히려 평소 아내는 정말 짠순이었어요. 장을 볼 때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가까운 마트를 놔두고 먼 재래시장까지 걸어 다녔고 그마저도 무턱대고 사는 법 없이 꼭 흥정했죠. 거기다 백화점은 비싸다며 생전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하자고 하면 집밥이 최고라며 거절하기 일쑤였고 옷도 거의 사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입던 티셔츠를 구멍 날 때까지 줄기차게 입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용돈도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당신 술 좀 줄여요. 건강에도 안 좋고 돈도 아깝고 그런 걸 뭐하러 마셔요? 그 돈이면 적금 하나 더 들 수 있어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투덜거리긴 했지만 속으론 고마웠습니다. 제가 벌어다 주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믿음이 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계획적으로 사는 아내가 있어서 든든했죠. 그런데 그런 아내가 매달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쓰고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간이나 그래왔다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퍼뜩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아내가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보이스피싱에 제대로 당해 누군가에게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내에게 제가 모르는 남자 관계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는 아내는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더군요. 이성적으로는 아내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길 반복하며 어머니가 남기신 거래 내역을 보고 또 봤죠.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로 우리 동네 은행이 아닌 시내 중심가 지점을 이용했더군요. 왜 돈을 굳이 멀리 가서 찾았지? 동네 은행이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시내까지 가려면 버스로 30분은 걸립니다. 일부러 멀리 가서 돈을 찾는다는 건 동네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 아닐까요?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바람 맞는 건가? 60절에 들어선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믿었던 배우자한테 뒤통수 맞는 사람들 이야기야 수두룩하니 꼭 저만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그 돈이 어머니 치료비로 쓰인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며 저희의 경제 사정을 걱정하셨거든요. 얘들아, 너무 비싼 치료는 하지 마라. 어차피 칼날 멀지 않은 몸뚱이에 큰돈 들여 뭐하겠니? 하지만 정작 더 큰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실망스럽다 못해 원통한 마음까지 들었죠. 분노와 함께 배신감도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감정은 슬픔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기에 그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 이렇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건지 고통스러울 만큼 가슴이 아팠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내를 봐도 뭐라고 직접 따져 물을 용기는 없었네요. 그렇다고 그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잘못된 일이라면 반드시 막아야 했으니까요. 이런저런 걱정들로 하루 종일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하고 하루가 저물 무렵 저녁 7시가 훌쩍 넘어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내가 큰 가방을 끌고 들어오더군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이제 도착한 겁니다. 저는 치미는 화를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잘 다녀왔어? 네, 뭐 그럭저럭요. 이번에 어머니 장례에 와준 거 고맙다고 인사하고 아버지 이장 문제 상의하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 밥은 먹었어요? 대충 먹었지. 대충이 뭐예요? 내가 없으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않는구만. 아내는 평소처럼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렇게 평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어머니 방은 정리했어요? 아직 다 못했어. 내일 마저 하지 뭐.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었죠? 아내의 따뜻한 말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오해가 아닐까 싶었죠. 아내는 늘 저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작정하고 저를 속일 리가 없다는 마음이 앞섰네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으로 은행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매달 몇백만 원이나 하는 돈을 써버린 건 분명한 사실이었죠. 전 그날 밤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며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먼 거리를 오가느라 피곤했던 아내는 제 마음속에 어떤 폭풍이 일어났는지 까맣게 모른 채 태평하게 코까지 골며 잠들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40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도, 빨래를 개는 모습도, TV를 보며 웃는 모습도 모두 가식처럼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전화를 받을 때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통화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아, 언니 잘 지내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친정언니나 동창들과의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김치 이야기, 병원 이야기, 손자들 자랑, 늘 하던 그런 대화들이었죠. 며칠이 지나도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림하고 시장을 보러 갔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던 중 하루는 외출한다던 아내가 통장과 도장을 챙기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게 됐어요. 나 시장 좀 다녀올게요. 그래, 장만 보면 금방 오겠네. 아니, 오늘은 경동시장까지 갔다 올 거예요. 동네 시장은 뭐 맨날 나오는 게 똑같아서 멀리 좀 가보려고요. 왜요? 아니야. 내가 같이 갈까? 그러자 아내가 피식 웃으며 답했죠. 아서요. 평생 동네 마트도 한번 안 따라가던 사람이 경동시장을요? 아유, 사람 많다고 투덜거리는 거 듣기 싫어요. 심심하면 낮잠이나 자요. 그러더니 마치 제가 따라 나서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는 듯 서둘러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더라고요. 그 순간 전 결심했어요.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아내가 문을 닫고 나가자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나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저는 서둘러 겉옷을 찾아들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설마 제가 아내를 미행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참담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파트를 나서니 아내가 탄 버스가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외쳤죠. 기사님, 저 앞에 지금 출발한 버스 좀 따라가 주세요. 네? 아이, 버스를 따라가라고요? 예. 그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려요. 택시기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지만 그래도 버스를 따라가 주더군요. 아내를 태운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그 버스는 경동시장으로 향하는 버스가 아니었죠.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아내는 시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저에게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을 하면서요. 30분쯤 달리자 버스가 은행 앞 정류장에 멈추고 아내가 내렸습니다. 저도 급히 택시비를 내고 아내를 따라 내렸어요. 아내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은행으로 들어갔고 전 좀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아내가 집에서 나올 때보다 좀 더 두툼해진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마 현금을 찾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은행에서 나온 아내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마치 영화 속 탐정이 된 기분이었지만 마음은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반평생이 넘게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의심하고 미행해야 한다니. 그러는 동안 아내는 한 대학병원을 지나쳐 근처 원룸 건물로 들어가더군요. 도대체 여길 왜 가는 거지? 누굴 만나러?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아내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건물에 들어서던 제 귀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젊은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죠. 저는 숨죽이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가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층에 도착하니 복도 끝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벽에부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에 가까이 가자 대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네요. 헌데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저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남자가 제 아내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소리라도 지를까봐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아니, 약속했잖아. 네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내가 꼭 돕기로. 자, 이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남자는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분위기였죠. 아내가 가방에서 꺼낸 두툼한 봉투를 남자에게 내밀고 있더군요. 아마 은행에서 찾은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이제 저도 제 앞가림은 할 수 있어요. 더는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남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에 정말 미안함이 보이더군요. 무슨 소리야. 아직은 그러긴 일러. 어서 받아. 부담스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아내는 오히려 남자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따뜻함이 묻어났죠.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받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항상 몸부터 챙겨. 알겠지? 그리고 이거 사골국이야. 아침 거르지 말고 이거라도 먹고 다녀. 아내는 정성스럽게 포장해온 사골국까지 내려놨어요. 며칠 전 좋은 한우를 사서 푹 고아놨길래 어머니를 보내고 기가 빠진 저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작 아내가 정성을 쏟은 상대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저게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분명 젊은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불륜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그 뒤로도 아내는 남자의 안부를 꼼꼼히 묻고 이것저것 단속하는 말을 건넸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 같아 보이더군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네, 어머니야말로 감기 조심하세요. 그때 돌아서는 아내에게 남자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선물 상자였어요. 어머니, 별거 아니지만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내가 뭐 받으려고 오는 줄 아니? 아니죠. 그래도 항상 받기만 해서 그냥 제 마음이에요. 상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크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나, 이렇게 비싼 걸...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 생각나서 샀어요. 아내는 망설이다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기뻐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좀 어두워진 얼굴로 말했어요. 저기 아저씨는 아직도 모르시죠? 응, 모르지.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야. 아내의 대답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저를 속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러게, 시간이 참 빨라.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말에 저는 기겁했습니다. 20년? 아니, 그럼 저런 관계를 20년 동안이나 유지했단 말이야? 그 긴 시간 동안 날 속이면서? 20년은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 저를 속이고 젊은 남자를 몰래 만나왔던 겁니다.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다음 달에 또 올게.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까운 시간 왜 그렇게 낭비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아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죠. 그리고 건물을 나와 근처에 숨어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내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표정을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한없이 기쁜 듯도 하고 한편으론 무척 서글퍼 보이기도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남자의 정체가 무엇이든 아내가 절 20년이나 속여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절 보더니 입을 내밀고 투덜거렸네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연락도 없이. 그냥 좀 걸었어. 아니, 날도 추운데 무슨 산책을 그렇게 오래 해요?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당신 아프면 내가 괴로우니 관리 잘해요. 무뚝뚝한 아내의 말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새파랗게 어린 남자에게는 그토록 다정하더니 절 보자마자 볼멘 소리나 늘어놓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보아온 얼굴이 그날만은 한없이 낯설고 미웠죠. 왜 그래요? 입맛이 없어요? 아이,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 그러게 내가 뭘 했어요? 감기 오는 거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한술 뜨고 일찍 들어가서 쉬어요. 따뜻한 차라도 타다 줄까요? 입은 삐죽이었지만 걱정이 묻어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불륜남일지 숨겨놓은 혼외자일지 모르는 남자를 만나고 와서 저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멀쩡하게 연기를 하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그날 밤도 역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뭐지? 연인이 아니라면 정말 아내에게 우리 애들 말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나 몰래 어떤 남자와 애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다 숨이 막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냉수로 세수하며 불타오르는 열을 식혀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그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오래 떨어져 본 적도 없는 저와 아내 사이에 그런 큰 비밀을 숨기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네요.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을 본 아내가 소리쳤어요. 어머,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정말 감기에 된통 걸린 거예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왜요? 혹시 또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자꾸 마음 아파하면 어머님도 발길이 안 떨어지실 거예요.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뻔뻔한 말을 늘어놓는 아내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이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아내의 비밀을 알았으니 잘못을 묻고 이혼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하지만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것 같았죠. 40년을 함께한 아내와 이혼한다는 것도 비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다는 것도 모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인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아본 다음에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제가 그날 본 남자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등산을 간다고 거짓말하고 등산복을 입은 채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등산로가 아닌 며칠 전 아내가 남자를 만나러 갔던 그 원룸 앞이었죠. 저는 원룸 입구가 훤히 보이는 카페에 앉아 남자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지 좀처럼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잠이 덜 깬 듯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 남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남자의 뒤를 쫓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꽤 준수한 외모더군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할 거라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는 원룸에서 걸어 5분 정도 거리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놓쳐 남자가 내리는 층수만 눈으로 확인한 뒤 뒤늦게 남자가 내린 3층으로 따라 올라갔죠. 헌데 그곳은 환자들의 외래를 보는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멀리서 눈에 익은 남자가 의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의사 가운을 입고 등장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멈칫했어요. 저 남자 의사였던 거야?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다 늙은 여자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만나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던 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길을 묻는 척 말을 걸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제 말에 남자는 쑥스럽다는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죠. 아직 정식 의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병원 인턴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르신? 남자는 말투도 공손하고 인상도 좋더군요. 하지만 전 그 모든 게 가식처럼 느껴져 남자를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여기 정형외과가 어디죠? 여긴 외래 보는 곳이 아니고 의국이에요. 한층 내려가셔서 옆 건물로 이어지는 통로를 지나시면 정형외과가 나와요. 건물이 좀 복잡하죠? 밝은 얼굴로 웃는 남자에게 하마터면 호감을 느낄 뻔했던 저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름이 정유석? 예. 저는 의사가 두른 명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정유석 선생님. 일부러 남자의 이름을 또박또박 부르며 머릿속에 새긴 저는 자리를 벗어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평온한 척하려 애를 썼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 치고 있었어요. 사실 혹시나 남자가 아내의 혼외자가 아닐지 의심한 저는 가까이에서 얼굴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코앞에서 본 남자의 얼굴 어디에서도 아내와 닮은 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서 남의 눈을 피해 어머니라는 호칭을 쓰는 건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그러다 이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병원 의사가 뭐가 아쉬워서 다 늙은 할망구랑 바람을 피워? 그렇습니다. 남자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는 궁금증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만 더 무거워져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며칠의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사설 탐정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여러 업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력이 많아 보이는 곳을 골랐습니다. 은퇴한 경찰 출신이라고 자기소개가 되어 있어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에서 인상이 꽤 날카로워 보이는 탐정을 만나 제가 알게 된 남자의 이름과 신분을 말하며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차마 아내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저 남자에 대해서만 알아봐달라고 했죠. 수첩을 꺼내 제 말을 꼼꼼하게 받아 적던 탐정은 자신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신원과 이름을 알고 계시니 뒷조사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도 않네요. 사나흘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한없이 씁쓸했어요. 아내가 만나는 남자를 조사하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하다니 우리 부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이 건네준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죠. 말씀하신 대로 정유석 그 남자는 의대를 나와 현재 대학병원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나이는 28세. 근데 이 남자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복사돼 있었어요. 20년 전, 그러니까 정유석이 아직 8살 아이일 때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신문 기사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망사고. 40대 직장인이던 박모 씨는 지방을 돌며 과중한 업무를 소화하고 귀가하는 길에 피로가 몰려와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곧이어 다시 의식을 놓친 채 중앙선을 넘어오던 맞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 40대 정모 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가던 저는 갑자기 읽기를 멈추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탐정이 놀라서 물었죠. 아이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제 입에선 대답 대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와 제 말문을 막아버렸거든요. 20년 전 그날 제가 저지른 끔찍한 사고가 기억나 버린 겁니다. 그날은 지방 거래처를 돌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종일 운전을 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꺼번에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새벽부터 무리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대고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원래 평소엔 1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나도 체력이 충전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나 봅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졸음이 밀려왔어요.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향했죠. 창문을 열고 라디오 소리를 크게 들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쉬어갈까 고민하던 그 순간 갑자기 둔탁한 소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네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제가 졸음운전으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했고 상대편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요. 상대 운전자는 정만식, 42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낸 사고로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는데 저만 살아난 겁니다. 아들이 있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저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겁니다. 엄마도 없는 아이가 그 사고로 아빠마저 잃은 거죠. 제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그 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내가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전관 예우 변호사를 구해 승률을 높이고 유가족과 합의했어요. 다행히 단순한 졸음운전이었고 이미 휴게소에 들러 사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이 인정받아 거액의 합의금과 벌금만으로 사건을 무마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자녀의 나이가 어려 형제자매가 대신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그때 집까지 팔아 파격적인 합의 조건을 내건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유족 측에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해준 결과 저는 벌금형에만 그치고 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겁니다. 그때 절망에 빠진 저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철아, 이번 일은 잊어버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돼. 아내도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요.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하지만 그 일로 저는 다시는 운전석에 앉지 못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거짓으로라도 괜찮아진 척 해야 했어요. 그런데 억지 노력하며 세월이 흐르니
정말 신기하게도 기억 속에서 그날이 잊힌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10여 년이 지난 후부터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악몽도 더는 꾸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자꾸 떠오르는 옛 기억을 억지로 떨쳐내며 탐정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정유석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설마? 탐정은 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정유석이 바로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입니다. 당시 8살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앞이 캄캄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죠? 어린 정유성 대신 합의를 본 유가족, 그러니까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합의금만 가로채고 정유석은 고아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부터 어떤 중년 여성이 정기적으로 정유석을 찾아와 옷이며 신발,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네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정유석이 계속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원비와 모든 학비를 도맡았다고 하더군요. 그 비싼 의대 학비까지 전부 책임졌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그게 설마... 네, 맞습니다. 선생님의 부인이시죠. 당시 사고의 가해자를 따로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내신 사고가 맞죠? 저는 넋이 나간 채 탐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네, 지금도 매달 생활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는 졸업했지만 아직 인턴이라 월급이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저는 충격으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이런 엄청난 것이었다니. 아내는 저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를 아무도 모르게 20년이나 돌봐왔던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텐 말하지 않은 거지? 제가 울부짖듯 내뱉은 말에 탐정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아마 선생님께서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러셨겠죠. 저는 고개를 묻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치료가 끝나고 피해자의 납골당에 갔을 때 앞에 놓인 가족 사진, 그 안에서 환하게 웃는 어린아이를 보며 오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자식들 또래로 보이던 그 어린아이가 저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차마 상상하기도 죄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합의금을 지급했으니 아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눈 감고 귀 막아야 제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비겁했죠.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탐정을 향해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저는 한 번도 그 아이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으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돌봐왔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남편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속죄하며 20년을 사신 거니까요. 네, 그러느라 그 사람이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아꼈나 봅니다. 자기를 위해선 티셔츠 쪼가리 하나도 사지 않고 아끼고 모은 돈으로 그 아이를 돌본 거예요. 탐정은 마지막으로 나지막히 말했어요. 아마 그 마음을 정유석도 아는 것 같더군요. 의대에 다닐 때부터 없는 시간 쪽에서 무료 봉사를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특히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잘 자라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감사한 마음을 아니까 정유석도 사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다른 게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자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사람의 부인인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마누라를 불륜이라며 의심이나 하고 뒤를 밟았던 겁니다. 이런 한심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그간 그 큰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못난 저 자신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 했던 그 후회를 또다시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걸. 그날 저는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였으니 괜찮을 거라고, 집이 가까우니 금방 도착할 거라고, 그 어리석은 판단이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한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버렸죠. 사고 직후 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느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끔찍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멀쩡하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죠.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아이들도 잘 키워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사람은 꿈꿀 수 없는 퇴직 후에 편안한 노후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일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저로 인해 부모를 잃은 아이를 자식처럼 돌보며 제 죄를 대신 갚아왔던 거예요. 당신이란 여자는 정말... 저는 가슴이 먹먹해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화로운 얼굴로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오늘은 또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좀 볼 일이 있어서. 저는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아니, 그냥 오늘따라 당신이 좀 낯설어서. 아유, 싱겁기는. 잔소리 안 할 테니까 얼른 씻고 와요. 밥 먹게. 그날 밤도 여전히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유가 달랐어요. 배신감이 아니라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속인 건 맞지만 그 비밀은 불륜이나 치정이 아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것이었죠.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저지른 그 끔찍한 실수가 또다시 절 괴롭혔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놔야 할까? 아니면 계속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계속 모른 척 할 순 없었죠. 그러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있지 않기로 말입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사죄를 이제라도 해야겠다고 약해지려는 마음을 채찍질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할까?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내를 부르자 놀란 표정이더군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이 매달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게 됐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놀라움으로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완벽한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영영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이 이름이 통장에 남을까봐 송금도 하지 않고 계속 현금으로 가져다 준 건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것도 20년이나.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때 당신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그 사고 후에 악몽에 시달리고 운전도 못하고 그런 당신한테 그 아이 일을 어떻게 말해요? 하지만 사고 난 후에 우리 애들을 볼 때마다 빈소에서 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아직 어린 그 애가 자기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모습이 도저히 잊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글쎄 그 못된 친척들이 우리 돈만 빼먹고 애를 버렸더라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나지막히 아내를 불렀네요. 여보, 처음엔 그냥 한두 번만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착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 애가 우리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인생의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큰 금액을 도와준 건 아니에요. 어릴 땐 그냥 우리 애들 옷이랑 신발 사면서 하나 더 사는 정도였는데 의대에 간 애가 등록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길래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아껴도 부족하길래 당신 퇴직금에도 손을 댔어요. 근데 그 애를 보면 당신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남자의 가족인 걸 알면서도 애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과자랑 옷 사들고 찾아가면 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와 안겼어요. 그런 애를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해성사하듯이 말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 죄인은 난데. 당신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망칠 뻔한 한 아이의 인생을 당신이 바로잡아준 거야.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잘 자란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유석이는 정말 대단한 애예요. 그 말의 끝으로 저와 아내는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그 아이를 만나 사죄해야겠어. 그 말에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네요. 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아.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이젠 건실한 청년이 된 아이를 만나러 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아이는 문을 열다 원룸 앞에 서 있는 절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분은... 아내가 저를 소개하려는 순간 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이가 당황했죠. 아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20년 전 당신 아버지를 내가...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이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연락하고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걸 알게 된 이 사람이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부탁해서.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었고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봤죠. 아저씨,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면. 그만하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후회해도 아버진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거부감이 든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울면서 밀어내는 저를 어머니는 끈기 있게 기다려주셨어요. 친척들도 버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아이가 고개를 숙여 절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분들도 힘드실 거라고. 가해자라고 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니 저는 아저씨를 탓하고 원망할 수라도 있지만 아저씨는 스스로 자책하는 것밖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저보다 가해자인 아저씨가 더 클 거라 생각했죠. 그 말이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정작 저는 도망치기만 했는데 저로 인해 고통받던 아이가 가해자인 저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주신 도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죠. 정말 대단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아내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 어렵게 입을 열었네요. 아마 웃으며 칭찬하셨을 거예요. 장하다 우리 아들. 제 말에 아이와 저, 아내까지 모두 다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하자 아이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도 감사드려요, 아저씨.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비록 이런 인연이었지만 어머니 덕분에 전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그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유석이가 다니던 교통사고 유가족 단체와 보육원에 찾아다니며 봉사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일로 모든 마음의 빚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죠. 사연을 쓰며 되돌아보니 인생은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내내 저는 계속 속죄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임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럼 부끄러운 저의 참회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